자, 이번 뉴스 포커스 시간에는 저희가 분양가 상한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 5일에 파리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를 발표를 했죠. 이게 이제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을 하겠다, 사실상 부활하겠다. 물론 지금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이걸 이제 상당히 완화를 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처음 도입됐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간 택지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상 폐지가 됐었던 제도인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한번 이제 부활하는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맡게 된 건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 원래 원래는 70년대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연동제라고 해서 이름이 좀 다르긴 했지만 그렇죠. 계속 있어 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풀었다가 그렇죠. 조였다가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민간 택지는 이제 풀어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게 왜 도대체 다시 하겠다는 건지.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과거의 그 기록을 보면은 그 거의 뭐 매년 한 50만 원, 70만 원씩 신도시를 막 때려 지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싸게 공급하는 집값이 싸진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학계에서는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학계에서는 주택 가격 안정 효과에는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맞으면은 이제 로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좀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이제 주변이 이제 1,000만 원 하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거를 이제 900만 원에 공급하면은 집값이 950만 원까지 떨어지지 않겠냐고 보고 이제 공급을 하는 건데, 따지고 보니까 900만 원 공급한 게 벌써 1,000만 원이 아니고 1,100만 원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그렇죠. 보금자리 주택이 이제 강남권에 뭐 3곡, 뭐 4곡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분양받은 사람들은 한 불과 몇 년 만에 한 수억 원이 아니고 뭐 3, 4억, 4억 이렇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게 있고, 분양가 상한제에 진짜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려면은 적어도 수십만 원, 수만 원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투입돼야지 안정적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남에 2008년에 잠시 3단지하고 이렇게 재건축 한 2만 원 풀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입주했을 때 그때 강남이 순간적으로 한 3에서 5%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수만 원 정도를 공급해야지 그 지역에 약간의 단기적 안정 효과가 있는 거지, 지금처럼 하는 거는 크게 효과가 없다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할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이익 관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조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받아야지 분담금도 줄어들고, 그래서 좀 잘 될 것 같은 재건축 조합이죠. 근데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낮추면은 뭐 일반 분양이 워낙 잘 되니까, 그래서 좀 이익 관계가 좀 달라지니까 이것들을 좀 확대해서 보면은 대기업들은 좀 혜택을 많이 받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들은 영원히 재정비 사업에 진출을 못하는 게 아니냐. 이 말은 이게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이 하나가 좀 우려가 됩니다. 교수님도 뭐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지만 조금 다른 좀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요. 우선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부활하게 된 배경은 정부가 볼 때는 고분양가가 이게 집값을 끌어올린 주범이었다. 특히 강남의 재건축 이 분양가가 높아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높은 분양가가 기존의 집값을 자극시키고, 그리고 다시 또 분양할 때, 왜냐하면 이제 분양가가 보통 보면 기존의 집값 대시 한 10 내지 15% 정도 높았던 건 사실이에요. 네, 기존에 있는 주택가격보다 약간 10% 정도로 높게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도 왜냐하면 새주택에 대한 선호가 있고 수요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이제 문제점을 이 다주택 투기 수요뿐만 아니라 이 고분양가도 문제다.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기존 집값이 오르고 이게 악순환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고리를 차단하겠다라는 이제 의도로 풀이됩니다. 교수님께서도 이제 과거에 워낙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저도 생각은 같아요. 그러나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고분양가가 기존의 집값을 끌어올리고 이게 집값 급등의 한 가지 원인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좀 동의해요. 예,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그 반대의 상황이죠. 만약 분양가를 낮추면 그러면 기존의 집값도 좀 내려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 부동산 연구에서는 좀 다르게 봐요. 그게 왜냐하면 부동산이 가지는 특성 중에 하나가 하방 경직성이라고 그래서 일단 주가와 다른 게 오르면 가격이 잘 안 떨어져요. 더군다나 뭐 집을 샀다가 내가 거주하고 있는데 집값 내렸다고 빨리 집부터 팔자 뭐 이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사실 집값 이 분양가를 낮추면 주변의 집값을 낮추고 분양가를 인하시키는 효과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다소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다만 이제 앞서 지금 우리 신반포 센트럴 자리에서 나타났었잖아요. 4,250만 원으로 분양가를 10% 정도 낮췄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그 정책의 행보 보조를 맞춘다는 뜻이죠. 허그도 그런 면에서 작용을 하고 분양보증제도고 그러나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번에는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져요. 왜냐하면 당첨만 되면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붙어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낮은 분양가가 누구의 이 배를 불려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그러면서 결국은 기존에 있는 분양권의 프리미엄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면 이게 재건축을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도 직계층을 받아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초과이익 환수제도 적용이 돼. 근데 여기다가 분양가 상한제도까지 지금 이중의 규제에 걸리게 되면 결국 재건축은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결국은 서울의 강남의 유일한 공급원인 재건축이 공급이 안 되고 나면 4, 5년 후에는 결국은 이거는 명약반하죠. 집값이 급등하는. 그러니까 그 혜택이 결국은 실수요자나 수분양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아니 그 피해가 혜택도 있지만 피해도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하나 보시면 저도 이제 그 고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무지했어요. 근데 계량적으로 봤을 때,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현상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값이 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존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럼 새 아파트는 6억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분양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파트는 그 지역 전체가 오르니까 올라가는 거지. 그 분양가 자체가 시세를 올린다는 거는 언론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학술적으로 검증된 바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 하나 짚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은 그 차익을 누가 먹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할 경우에는 건설사가 상한제를 안 하면은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조합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은 그게 당첨받은 사람이 수억 원 로또 분양 그렇게 받아가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건가?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차라리 시세나 옛날에 판교할 때 채권으로 한 적도 있거든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개인들이 금액을 많이 써라. 그 대신 그 채권 가지고 서민한테 쓰겠다.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채권 입찰제. 예, 채권 입찰제 이런 게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그게 당첨되면은 2억 3억을 버는 거고 떨어지면은 아유 아쉬워. 다음에 또 한번 노릴 거야. 이것들을 주장하는 게 제도적으로 바람직한 건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모인 재원들을 가지고 진정한 서민들을 위해서 쓰는 게 맞는 거지라고 봅니다 저는.